이 기술 하나로 중국 반도체는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그 기술의 출처는 중국이 아니었습니다. 삼성,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수천억도 아닌 수십조 원이 들어간 10나노 반도체 핵심 기술이 어느 날 아무런 경고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외부 공격의 흔적은 없었고 그 순간까지 누구도 이상함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일이 이상할 정도로 빠르게 현실이 되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이 기술은 어떻게 사라졌을까요? 그리고 왜 세계는 이 사건을 그저 사고로 넘기지 않았을까요? 이 선택 하나가 세계 반도체판을 뒤흔들기 시작했습니다. 잠깐만요.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한국의 놀라운 이야기를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게요. 저는 그날을 또렷하게 기억합니다. 아무 일도 없던 평범한 날이었습니다. 뉴스도 조용했고 시장도 특별한 움직임이 없었지요. 그런데 바로 그날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심장부에서 아무도 눈치채지 못한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그저 숫자 하나였습니다. 보고서 속에서 살짝 어긋난 일정, 생산 계획에서 미세하게 밀린 공정, 누군가는 단순한 조정이라고 말했고 저 역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이건 흔히 보던 지연과는 달랐습니다. 원인을 설명할 수 없었고 누구도 명확한 이유를 말하지 못했습니다. 시스템은 정상이라고 했고 보안 로그도 문제없다고 했지요. 그래서 더 조용했습니다. 문제가 없다는 말이 반복될수록 회의실 공기는 오히려 무거워졌습니다. 아무도 확신하지 못했지만 모두가 같은 느낌을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뭔가 설명되지 않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느낌 말입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이것이 기술 유출과 같은 거대한 사건으로 이어질 거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지나가는 변동성 중 하나라고 믿고 싶었지요. 시간이 조금 더 흐른 뒤 해외 시장에서 이상한 소식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기술이 너무 빠른 속도로 구현되고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처음에는 과장된 소문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그 속도가 문제였습니다. 저는 그때 처음으로 연결을 의심했습니다.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정확했고 시점도 너무 절묘했습니다. 우리 쪽에서 설명되지 않던 공백과 그쪽에서 벌어지던 급격한 진전이 마치 하나의 선처럼 이어져 보이기 시작했지요. 그래도 확신은 없었습니다. 확신이라는 단어를 입에 올리기엔 증거가 없었고 무엇보다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보안과 시스템을 갖춘 곳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사실 자체가 현실처럼 느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함은 점점 분명해졌습니다. 설명되지 않는 공백은 늘어났고 동시에 외부에서는 설명하기 힘든 성공이 이어졌습니다. 그 간극이 점점 좁혀질수록 저는 더 불안해졌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같은 질문을 반복해서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이 기술은 정말 우연히 사라진 것일까? 아니면 누군가의 선택이 있었던 걸까? 그리고 그 선택은 도대체 어디를 향하고 있었던 걸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전까지 아무도 이 사건을 단순한 사고로 정리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때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이 일은 이미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판의 문제로 넘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처음에는 저도 부정했습니다. 해외에서 들려오는 이야기가 과장일 거라고 생각했지요. 반도체 산업에서는 늘 그런 소문이 돌았으니까요. 누군가 성공했다고 말하면 그 뒤에는 항상 과장과 기대가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속도가 달랐습니다. 보통이라면 몇 년은 걸려야 할 단계들이 몇 달 만에 언급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처음엔 시험 단계라고 했고 그 다음엔 시범 생산이라고 했으며 곧이어 양산 가능성이라는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그 흐름이 너무 매끄럽다는 점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실패에 대한 이야기가 없었고 시행착오의 흔적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이미 답을 알고 있는 사람처럼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있는 느낌이었지요. 업계 사람들과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아무도 단정하지 않았지만 비공식적인 대화에서는 비슷한 반응이 돌아왔습니다. 너무 빠르다는 말, 이상하다는 말, 그리고 조심해야 한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숫자를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공정 전환 시점, 기술 발표 시기,
그리고 우리가 설명하지 못했던 그 공백들 하나씩 겹쳐보니 우연이라고 넘기기엔 너무 정확하게 맞아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가장 불안했던 건 그들이 넘어서기 힘들다고 여겨졌던 벽을 아무 설명 없이 통과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보통은 실패 기록이 남고 문제 해결 과정이 드러나기 마련인데 이번에는 그런 흔적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때 처음으로 이 속도가 단순한 기술력의 문제가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누군가 이미 겪어본 길을 다시 걷고 있는 건 아닐지, 누군가 이미 정리해둔 답안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 건 아닐지 말입니다. 물론 확신은 없었습니다. 확신을 가지기에는 아직 모든 것이 추정의 영역이었지요.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해지고 있었습니다. 이건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세계 시장의 시선이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고 분석 보고서의 문장도 달라졌습니다. 가능성이라는 표현이 경계라는 표현으로 바뀌었고 관심은 곧 긴장으로 변해갔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기술이란 항상 결과로 평가받는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과정이 어떠했는지는 결과 앞에서는 쉽게 잊혀집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너무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 이 사건을 더 위험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이상할 정도로 빨라진 속도, 그 속도는 단순한 성장의 신호가 아니라 누군가가 뛰어넘어서는 안 될 단계를 이미 건너뛰고 있다는 신호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순간부터 이 사건은 더 이상 단순한 기술 경쟁이 아니라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를 거꾸로 추적해야 하는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다음 질문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 속도의 출발점은 과연 어디였을까 하는 질문을 말입니다. 그때부터 보고서의 문장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미세한 변화였습니다. 확정이라는 표현이 사라지고 추정이라는 단어가 늘어났습니다. 문제는 그 추정의 방향이 서로 다르기 시작했다는 점이었습니다. 같은 데이터를 보고도 전혀 다른 결론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어떤 보고서는 문제가 없다고 말했고 다른 보고서는 설명되지 않는 위험이 있다고 적었습니다. 저는 그 차이가 단순한 관점의 문제라고 생각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회의가 반복될수록 그 간극은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이상했던 건 누군가는 지나치게 확신에 차 있었고 누군가는 필요 이상으로 말을 아끼고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질문을 던지면 답은 돌아왔지만 항상 핵심을 비켜가 있었습니다. 세부적인 수치는 설명되었지만 왜 그런 결과가 나왔는지는 끝내 명확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때 처음으로 정보가 모두 같은 속도로 공유되고 있지 않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누군가는 더 알고 있었고 누군가는 모르는 상태로 같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 사실이 회의실 공기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말수가 줄었고 불필요한 표현이 사라졌으며 서로의 눈치를 보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그날 이후로 보고서는 더 조심스러워졌고 문장은 더 애매해졌습니다. 확실하게 말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안전하다는 분위기가 조용히 퍼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흐름이 기술적인 판단이 아니라 사람의 판단에서 비롯되고 있다는 점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기술은 거짓말을 하지 않지만 사람은 침묵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침묵이 길어질수록 저는 이 사건이 단순한 기술 문제를 넘어서고 있다는 확신에 가까운 감정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어떤 보고는 끝까지 공유되지 않았고 어떤 설명은 회의실 밖에서만 오갔습니다. 그 순간부터 이 사건은 공식적인 논의와 비공식적인 감정이 엇갈리며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문제를 숫자나 공정의 문제로만 다룰 수 있는 단계는 이미 지나갔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제부터는 누가 무엇을 알고 있었는지 그리고 누가 무엇을 말하지 않았는지를 살펴봐야 하는 단계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 침묵이 얼마나 큰 파장을 불러오게 될지를 말입니다. 그 이후로 저는 더 이상 보고서만 믿을 수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종이에 적힌 문장보다 문장 사이에 빠져 있는 것이 더 중요해 보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숫자가 아니라 흐름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언제가 아니라 어디에서 어긋났는지를 거꾸로 따라가 보기로 했습니다. 공정 일정, 장비 반입 시점, 외부 협력 기록,
그리고 평소라면 대수롭지 않게 지나쳤을 흔적들까지 하나씩 다시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모든 기록은 정상이었고 절차는 규정대로 진행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딱 맞아떨어지는 구간이 너무 많았습니다. 우연이라고 하기엔 반복되는 패턴이 있었고 단순한 일치라고 넘기기엔 타이밍이 지나치게 정교했습니다. 특정 시점 이후로 일부 데이터의 접근 경로가 불필요하게 넓어져 있었고 그 과정에 대한 설명은 어딘가 빠져 있었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남기지 않은 흔적처럼 정확히 필요한 부분만 비어 있었습니다. 그 공백을 발견했을 때 저는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무언가를 찾았다는 확신보다는 이제 되돌릴 수 없는 지점에 들어섰다는 느낌에 가까웠습니다. 그때부터 질문을 던지는 방식도 달라졌습니다. 무엇이 잘못됐느냐가 아니라 누가 이 흐름을 가장 잘 알고 있느냐를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은 자연스럽게 사람을 향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시스템에는 항상 사람이 개입합니다. 아무리 자동화된 구조라도 어딘가에는 결정을 내리는 손이 존재합니다. 저는 그 손이 어디에 있었는지를 찾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2단계에서 확신을 드러내는 것은 위험하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조심스러웠고 그래서 더 느리게 움직였습니다. 섣부른 결론은 진실을 가리는 가장 빠른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 과정에서 몇 가지 연결선이 희미하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직은 점에 불과했지만 그 점들이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는 사실만은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 방향이 어디로 이어질지는 아직 알 수 없었지만 적어도 한 가지는 분명해지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단 한 번의 실수로 설명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무언가가 오래전부터 조용히 준비되고 있었을 가능성, 그 가능성을 이제는 외면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음 단계를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연결선을 어디까지 따라가야 하는지, 그리고 그 끝에서 무엇을 마주하게 될지를 말입니다. 추적을 이어가면서 저는 점점 한 가지 방향을 의식하게 되었습니다. 각각의 기록은 흩어져 있었지만 그 흐름이 묘하게 같은 쪽을 향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해외 동향처럼 보였고 특정 국가를 떠올리는 것조차 조심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방향성은 더 이상 우연으로 보기 어려워졌습니다. 해외 시장 보고서를 다시 들여다보니 특정 기업의 이름이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있었습니다. 이전까지는 주목받지 못했던 곳이었고 기술 격차 때문에 당분간 경쟁자가 되기 어렵다고 평가받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평가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조심스럽던 표현이 확신에 가까운 문장으로 바뀌고 있었고 시장의 반응도 그에 맞춰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변화가 어디에서 시작됐는지를 되짚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시점이 우리가 설명하지 못했던 공백과 겹친다는 사실을 확인했을 때 불편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하나의 점이 아니라 여러 개의 점이 같은 위치를 가리키고 있었고 그 위치는 점점 분명해지고 있었습니다. 그곳은 기술이 가장 빠르게 필요했고 동시에 가장 조급해 보이던 시장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자체 개발을 강조했지만 속도를 보면 설명이 되지 않는 구간이 너무 많았습니다. 저는 그때 처음으로 목적지라는 단어를 떠올렸습니다. 이 사건에는 단순한 결과가 아니라 도착지가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 목적지는 우연히 선택된 곳이 아니라 기술의 가치와 시점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쪽이었을 가능성이 컸습니다. 그래서 더 신중했을 것이고 그래서 더 조용했을지도 모릅니다. 모든 것이 드러난 뒤에야 의미를 갖는 방식으로 말입니다. 그 사실을 인식한 순간부터 사건의 성격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기술이 사라진 이유를 묻는 단계에서 기술이 어디로 향했는지를 묻는 단계로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질문은 자연스럽게 더 무거운 질문으로 이어졌습니다. 누가 이 흐름을 설계했는지, 누가 가장 먼저 도착지를 알고 있었는지, 그리고 그 선택이 개인의 판단이었는지 아니면 더 큰 구조의 일부였는지 말입니다. 저는 아직 답을 알지 못했지만 적어도 하나는 분명해지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이미 한 기업의 문제가 아니었고 한 국가의 기술 경쟁을 넘어서는 이야기로 확장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단계에서는 이 목적지가 어떻게 연결되었는지를 살펴볼 차례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목적지가 조금씩 분명해지자 그 다음 단계는 피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흐름의 끝이 아니라 그 주변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기술이 도착한 곳이 아니라 그 기술을 필요로 했던 환경, 그 환경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이름들 말입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러웠습니다. 특정 기업이나 조직을 떠올리는 것 자체가 이르다고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장 자료와 공개 보고서 그리고 업계에서 흘러나오는 이야기들을 하나씩 겹쳐놓자 공통된 단어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는 주목받지 못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분석의 중심에 서기 시작한 이름들이었습니다. 그 이름들은 갑자기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오래전부터 존재해왔지만 기술의 벽 앞에서 멈춰있던 곳들이었고 그래서 늘 다음 단계가 불가능하다고 평가되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시점 이후로 평가가 바뀌었습니다. 가능성이 아니라 실현이라는 표현이 사용되기 시작했고 시장의 태도도 함께 달라졌습니다. 저는 그 변화가 시작된 시점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점이 우리가 설명하지 못했던 공백, 그리고 이상할 정도로 빨라진 속도와 정확히 겹친다는 사실을 확인했을 때 더 이상 우연이라는 단어를 떠올리기 어려워졌습니다. 이건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연속된 선택의 결과처럼 보였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이름을 보는 방식이 달라졌습니다. 단순히 어느 기업이 성장했느냐가 아니라 왜 그 기업이었느냐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기술 수준, 투자 시점, 인력 이동, 그리고 외부와의 접점까지 각각은 독립적으로 보면 평범했지만 함께 놓고 보면 설명되지 않는 연결이 생겨났습니다. 특히 눈에 띈 건 인력의 흐름이었습니다. 공식적으로 발표되지 않았지만 업계에서는 이미 알고 있는 이동들이 있었고 그 이동의 방향과 시점이 기술의 공백과 묘하게 맞아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이 사건이 문서에 남는 기록만으로는 결코 드러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실감했습니다. 이름이 보이기 시작하자 동시에 불안도 커졌습니다. 이름은 책임으로 이어지고 책임은 질문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질문은 결국 누군가에게는 불편한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2단계에 들어섰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되돌릴 수 없는 선을 넘었다는 의미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여기서 멈춘다면 지금까지 보아온 모든 흐름이 의미를 잃게 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이건 특정 기업이나 특정 국가를 겨냥하는 일이 아니라 어디에서 균열이 시작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라고 말입니다. 이제 사건은 기술이 사라진 이야기에서 기술을 둘러싼 사람과 구조의 이야기로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구조는 생각보다 훨씬 넓고 복잡해 보였습니다. 저는 다음 단계에서 그 구조가 어떻게 작동했는지를 살펴볼 수밖에 없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2단계에 들어서자 저는 더 이상 기술만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기술은 결국 사람이 다루는 것이고 사람이 움직이면 기술도 함께 움직인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선을 조금 옮겼습니다. 설비도 아니고 문서도 아닌 사람의 흐름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공식 기록만 보면 모든 것은 정상이었습니다. 계약은 끝났고 이동은 합법이었으며 절차상 문제는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흐름을 길게 놓고 보니 이상한 점이 하나둘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특정 시점 이후로 일부 인력이 비슷한 방향으로 이동했고 그 시점이 우리가 설명하지 못했던 공백과 겹쳐 있었습니다. 저는 그 이동이 단순한 이직이라고만 보이지 않았습니다. 시기와 직무, 그리고 그들이 맡았던 역할을 함께 놓고 보니 그 선택에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모두가 핵심 구간을 알고 있었고 모두가 가장 민감한 단계를 지나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정확한 조합이었습니다. 더 신경 쓰였던 건 그 이유였습니다. 이동이 끝난 뒤 그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 그리고 그 일이 어떤 결과로 이어졌는지를 따라가 보니 설명되지 않던 속도가 조금씩 설명되기 시작했습니다. 기술의 난관이라고 불리던 지점들이 하나둘씩 사라지고 있었고 그 변화는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이쯤 되자 저는 선택이라는 단어를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누군가는 남기로 선택했고 누군가는 떠나기로 선택했으며 그 선택이 단순한 개인의 판단이었는지 아니면 더 큰 흐름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었는지는 아직 단정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그 선택들이 모여 하나의 방향을 만들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사람은 이유 없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특히 그 정도의 경험과 위치에 있던 사람들이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저는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지를 계속해서 생각했습니다. 더 나은 조건이었을 수도 있고 새로운 기회였을 수도 있으며 혹은 그보다 더 복잡한 판단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다만 그 결과가 어디로 이어졌는지는 점점 분명해지고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스스로에게 여러 번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건 개인의 선택으로만 설명할 수 있는 일일까? 아니면 구조가 사람을 특정 방향으로 밀어낸 것은 아닐까? 그리고 그 구조는 누가 설계했으며 누구에게 가장 유리하게 작동했을까 하는 질문들이었습니다. 아직 모든 답을 갖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이 사건은 어느 날 갑자기 벌어진 사고가 아니었고 여러 선택이 오랜 시간에 걸쳐 쌓인 결과라는 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들 중 일부는 이제 되돌릴 수 없는 지점까지 와 있었습니다. 이제 다음 단계에서는 그 선택들이 어떻게 연결되었는지 그리고 그 연결이 어떤 구조 속에서 가능했는지를 살펴볼 차례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점점 더 이 사건의 중심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사람의 선택을 따라가다 보니 결국 시선은 구조로 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개인의 판단만으로 설명하기에는 너무 많은 선택이 같은 방향으로 이어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때 처음으로 이 사건을 가능하게 만든 환경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누가 무엇을 했느냐보다 어떤 구조가 그것을 가능하게 했느냐를 묻기 시작한 것입니다. 시스템은 겉으로 보기엔 완벽해 보였습니다. 접근 권한은 단계별로 나뉘어 있었고 기록은 남았으며 감사 절차도 정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 모든 장치가 정상 작동하고 있다는 전제 위에서만 의미를 가진다는 점이었습니다. 저는 점점 시스템이 막아야 할 것은 항상 외부의 침입만은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익숙한 경로, 가장 신뢰받는 위치, 그 안에서는 경계가 느슨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정 역할을 맡은 사람에게는 과도할 정도로 넓은 접근 권한이 주어졌고 그 권한이 언제, 어떤 이유로 조정되어야 하는지는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을 상상하지 않았던 셈입니다. 그 틈은 눈에 잘 띄지 않았습니다. 규정 위반도 아니었고 절차를 어긴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오래 유지되어 온 방식, 신뢰를 전제로 한 구조가 그대로 작동하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구조는 변화하는 환경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기술의 가치가 커질수록 그 기술을 둘러싼 이해관계도 복잡해졌는데 시스템은 여전히 과거의 기준에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그 사실이 이 사건을 더 무겁게 만든다고 느꼈습니다. 누군가의 일탈로만 정리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건 한 사람이 저지른 실수가 아니라 여러 사람이 문제를 문제로 인식하지 않았던 시간의 결과처럼 보였습니다. 그 순간부터 책임의 범위는 더 넓어졌습니다. 누가 가져갔는지를 묻는 질문에서 왜 가져갈 수 있었는지를 묻는 질문으로 옮겨가야 했습니다. 저는 이제 분명히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기술 유출이라는 단어로는 담아낼 수 없는 단계에 와 있었습니다. 구조가 허용한 틈, 그 틈을 통해 무엇이 지나갔는지, 그리고 그 결과가 어디까지 영향을 미치게 될지 이제는 그 끝을 직면해야 할 시간에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구조의 틈이 분명해지자 그 다음에 따라온 것은 아주 조용한 변화였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그것을 대가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시장은 늘 움직이기 마련이고 평가는 언제든 바뀔 수 있다고들 말했습니다. 저 역시 처음에는 그렇게 받아들이려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 변화가 이전과는 다르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보고서의 문장이 미묘하게 달라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긍정적인 평가 뒤에는 반드시 조건이 붙기 시작했고 확신이라는 단어 대신 가능성이라는 표현이 반복되었습니다. 그 변화는 소리 없이 진행됐지만 방향만큼은 분명했습니다. 신뢰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기술 그 자체보다도 기술을 둘러싼 믿음이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이 더 크게 다가왔습니다. 경쟁사들은 이전보다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고 투자자들은 이미 가정해 두었던 미래를 다시 계산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과정을 지켜보며 이 사건이 단순히 기술 하나가 사라진 문제로 끝나지 않으리라는 걸 실감했습니다. 기술은 다시 만들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기술이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믿음은 한번 금이 가면 이전 상태로 돌아가기 어렵다는 사실을 모두가 동시에 인식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너무 당연하게 여겨졌던 전제가 있었습니다. 한국의 반도체는 언제나 관리되고 보호되며 통제된다는 전제였습니다. 그 전제가 흔들리자 시장은 즉각 반응했습니다. 누군가는 숫자로 설명하려 했고 누군가는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모든 설명 뒤에 남아있는 공백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바로 신뢰의 공백이었습니다. 그 대가는 손익계산서에 즉시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단기간의 수치로도 정확히 측정할 수 없었습니다. 대신 시간과 함께 무게를 더해갔습니다. 계약을 검토하는 시간은 길어졌고 의사결정의 속도는 느려졌으며 질문은 눈에 띄게 많아졌습니다. 저는 그 질문 하나하나가 이 사건이 남긴 흔적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이 지점에서 저는 가장 불편한 질문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이 모두 밝혀진다면 과연 잃어버린 것들이 돌아올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기술은 다시 설계할 수 있습니다. 제도는 보완할 수 있고 구조는 강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번 흔들린 신뢰는 단순히 개선 계획 하나로 회복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그때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이 사건의 대가는 이미 치러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숫자가 아니라 시간과 선택의 형태로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대가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 또한 분명히 느끼고 있었습니다. 모든 흐름이 하나로 이어졌을 때 저는 오히려 가장 조용한 순간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이 세상에 드러나기 전 누구도 확답을 하지 않았고 누구도 쉽게 결론을 내리지 않던 그 시간 말입니다. 그 침묵은 회피가 아니었습니다. 무엇을 잃었는지 그리고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를 가볍게 말할 수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한국은 즉각적인 선언보다 먼저 구조를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를 앞세우기보다 시스템을 다시 묻는 쪽을 택했습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무엇이 허용되었고 무엇이 방치되었는지를 차분하게 정리해 나갔습니다. 저는 그 과정이 겉으로 보기엔 느려 보일지 몰라도 가장 어려운 선택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책임을 한 방향으로 밀어버리는 건 쉽지만 구조 전체를 다시 세우는 일은 시간과 각오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 이후 많은 것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접근 방식이 바뀌었고 기준이 달라졌으며 무엇보다 신뢰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이전처럼 당연하게 넘기던 것들은 더 이상 당연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변화를 보며 한 가지를 분명히 느꼈습니다. 기술 경쟁의 본질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얼마나 빨리 따라가느냐보다 어디로 가고 있는지가 결국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점 말입니다. 기술은 훔칠 수 있을지 모릅니다. 자료는 복제할 수 있고 공정은 흉내낼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신뢰를 바탕으로 움직이는 구조와 그 구조를 지키려는 선택까지 같이 가져갈 수는 없습니다. 이 사건은 누군가에게는 실패로 남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이 선택이 결국 한국 반도체가 어떤 길을 가려 하는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성급한 말로도 감정적인 선언으로도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방향으로 보여주었고 구조로 증명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이 침묵 이후의 선택이 단순한 수습이 아니라 다음 단계로 가기 위한 준비였다는 사실을 시간이 증명해 줄 것이라고 말입니다. 여러분은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요.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앞으로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오늘 하루도 행복하시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